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DWD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최후의 보루, 희망복지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8번째 주제는 단계별 수행 방법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저희가 눈앞에 펼쳐둔 자료는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지침,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 뼈대가 되는 단계별 수행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님, 아마 책상 한편에 이 두꺼운 지침서가 딱 꽂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딱딱한 행정 용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실무의 흐름, 그리고 담당자님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막막함을 뚫어줄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침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계가 바로 대상자 발굴이죠. 흔히 발굴이라고 하면 특정 기관을 정해두고 집중적으로 나가는 일제조사나 캠페인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보통 집중 발굴 기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26년도 지침은 이 발굴의 시기를 상시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레이더망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상시 가동되는 레이더망이라. 근데 현실적으로 시군구나 읍면동에 계신 담당자님 몇 분이서 그 넓은 관할 구역을 매일 샅샅이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지침서를 보면 이 레이더망을 담당자님 혼자 돌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촘촘한 그물망을 짜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간기관, 심지어 동네 슈퍼 사장님이나 우체국 집배원 같은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발굴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 행정력만으로는 꽁꽁 문을 걸어 잠근 위기각오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민간 자원까지 다 끌어모으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가 발굴돼서 읍면동 창구로 찾아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명확한 시스템 절차가 이어지겠네요. 네, 가장 기본이죠. 취약계층 발굴 경로와 초기 상담 실적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즉 행보기음에 즉각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이관에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서류상의 원칙과 현장의 현실이 늘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담당자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마주한 대상자가 오늘 밤 머물 곳이 없거나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등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행복이험 시스템에 접속해서 실적 입력하고 이관 절차 밟고 담당자 배정될 때까지 기다릴 골든타임이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지침서가 관료주의적 한계를 스스로 깨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매뉴얼은 긴급을 요하는 사례의 경우 앞서 말한 모든 일반적인 전산 접수 절차를 뒤로 미루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전산 입력을 일단 멈추라고요? 네, 지체 없이 복지팀원 2~3명이 모여서 내부 사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시스템 입력이나 서류 완비보다 사람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매뉴얼 자체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나중에 감사 지적 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침서가 먼저 사람부터 살려라. 그게 원칙이다. 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아슬아슬한 접수 단계를 거치면 본격적인 초기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스템 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지침서가 아주 뜻밖의 권고를 하더라고요. 뜻밖의 권고라면 어떤 걸까요? 상담 초기에는 제발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라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싶더라고요. 사실 복지행정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걸 행복이음에 즉각 타이핑하는 게 완전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초기 상담의 본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권고가 아주 타당합니다. 처음 시군구나 읍면동 창구를 찾아와서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털어놓아야 하는 대상자의 마음은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모니터만 응시하면서 타닥타닥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상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의 처리할 업무로 전락했구나.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침서는 대상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처음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대상자와 눈을 맞추며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라고 디테일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전산 입력은 상담이 충분히 무르익고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처리하라는 거고요. 첨단 시스템을 다루는 실무 지침서에 이런 아날로그적인 공감의 기술이 명시되어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적인 공감과 동시에 챙겨야 할 행정적인 절차도 있죠. 네, 마음을 여는 것만큼이나 상호 간의 신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 비밀 보장 약속이 있어야 대상자분들도 숨기고 싶었던 빈 문제나 가정 내 불화 같은 진짜 속사정을 꺼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대상자에게도 정확한 지원을 위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라고 요구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룰을 세우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아, 서로 룰을 맞추는 거군요. 혹시 여기서 담당자님들을 위한 실무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실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담 전에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초기 상담 서식을 미리 출력해두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대상자의 이름만 입력해서 서식을 출력해도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이 이미 쫙 채워져서 나오거든요. 그럼 대상자를 앞에 두고 주소가 어딘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이미 행정망에 있는 정보들을 꼬치꼬치 묻는데 금쪽 같은 상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조사하듯 묻는 게 아니라 아버님 모시고 계시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하고 바로 핵심적인 삶의 문제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꿀팁이네요. 이렇게 읍면동에서 꼼꼼하게 초기 상담을 마치고 나면 웬만한 사례들은 그 선에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면 해결되잖아요. 하지만 읍면동 선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죠. 네, 바로 이때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에 계신 우리 담당자님의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사례가 넘어오는 이른바 고난도 사례의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의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침서 페이지를 유심히 보니까 초기 상담 주요 문제에 안전과 정신건강 영역이 동시에 포함된 경우를 최우선으로 꼽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안전 문제의 이면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건 읍면동 단위의 자원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불가능합니다. 안전과 정신건강의 교집합. 이건 확실히 시군구 단위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적신호군요. 그 외에도 일시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만성적인 문제를 지닌 가구나 읍면동 내에 쓸만한 복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군구로 이관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첩첩산중인 고난도 사례가 시군구로 넘어왔을 때 담당자님 혼자서 이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게 두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솔루션 회의입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원 지원단 팀장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실 이름부터가 솔루션이니까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완벽한 해결책이 손에 딱 쥐어져 있을 거란 압박감이 들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지침서가 규정하는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을 읽어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물론 다각적 논의를 통해 개입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침서는 솔루션 회의의 핵심 역할로 사례 관리자의 소진, 즉 번아웃 예방을 콕 집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프면서도 현실적인 대목 같아요. 학대, 방임, 심각한 빈곤 등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매일 들여다보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사례 관리자를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들 테니까요. 맞습니다. 솔루션 회의는 바로 그 무력감에 빠진 담당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상황을 뜯어보고 당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전문적 지지와 슈퍼비전을 제공해주는 가장 튼튼한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드는 과정이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담당자님, 지금 안 풀리는 사례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당장 솔루션 회의부터 소집하셔야겠습니다. 또 의사 찾고 변호사 찾으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의 솔루션 회의 운영의 첫 단추로 인력풀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네, 사회복지원장 전문가나 학계 교수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경찰, 임상심리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그리고 복합적 갈등을 다룰 가족치료 전문가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폭넓은 전문가 군단을 평소에 미리 위촉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든든한 어벤져스 팀을 꾸려놓는 거네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까지 거쳐서 대상자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 계획서 짜는 게 담당자님들께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시간 중 하나일 겁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논리적 연결성과 관점의 전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서비스 개입 내용이 하나의 튼튼한 사슬처럼 연결되어야 하죠. 여기서 지침서가 가장 강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목표는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상자의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급자 마인드가 되잖아요. 주거급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밑반찬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쓰기 쉽상인데 지침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제공자가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대상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누구나 평가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요. 지침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날 상황인 대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단기 목표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주거급여를 준다가 아니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로 세분화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단기 목표가 세워지면 담당자는 비로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연계할지, 민간 재단의 후원금을 끌어올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 즉 서비스 개인 목표를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봄 영역의 예시를 보면 목표를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지 더 명확해져요. 독거 어르신이 계신데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이라면요. 장기 목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한다가 되겠죠. 훌륭한 목표지만 연말에 평가하려고 보면 이걸 스스로 유지했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막연함을 뾰족하게 다듬어야 하는군요. 단기 목표로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주 2회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나중에 사후 관리 나갔을 때 일주일에 2번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팩트 체크만 하면 목표 달성 여부가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요. 여기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개선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촘촘한 계획을 세워 현장에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지는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 끝나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니까요. 서비스가 들어간 이후에 대상자의 삶이 궤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맞아요. 방문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열고 그동안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사례 관리 이력을 쫙 훑어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숙지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서류에 담기지 않는 공기를 읽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실제로 호전되었는지, 주거 환경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살피고요. 특히 연계해준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자원 정보를 제공해야죠. 담당자님, 복잡한 행복이임 시스템 안에서 이 모니터링 계획을 어디에 입력해야 할지 길을 잃으실 때가 있죠. 제가 전산 경로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주시고 상담 메뉴에서 상담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 상담 관리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상담 등록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경로로 들어가시면 기초수급자나 사례 관리 대상자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의 명단이 뜹니다. 가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주 단위, 월 단위 혹은 분기별로 세밀하게 모니터 상담 계획을 등록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침서 부록에 숨겨진 서식 하나를 꼭 챙기셔야 하잖아요. 바로 서식 8번, 모니터 상담지인데요. 이건 그냥 잘 지내시죠? 하고 안부 묻고 끝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더라고요. 네, 읍면동에서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서식을 활용해 대상 가구의 다족관계나 건강,
경제 상황에 어떤 미세한 변화가 생겼는지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 기록의 축적이 훗날 엄청난 가치를 지니거든요. 예전에 그 위기 상황이 재발을 조짐은 없는지 파악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안 왔는지 포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시스템에 남겨진 이 꼼꼼한 모니터링 기록 하나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대상자를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수인계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중 시군구 담당자님들을 위한 단계별 수행 방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담당자님, 오늘 지침서를 함께 넘기며 가장 뇌리에 남는 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 정보망인 행복이음을 매일 다루시면서도 정작 초기 상담 때는 대상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 키보드 대신 펜을 쥐고 수기로 적으라는 그 권고가 참 와닿았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사례를 풀기 위해 완벽한 행정 매뉴얼에 기대는 대신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솔루션 인력풀을 구축하라는 점도 아주 중요하죠. 행정이 아무리 시스템화되고 데이터가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을 구출해내는 건 결국 사람의 체온이라는 사실을 지침서가 웅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차가운 복지행정 속에서 우리 지역 담당자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무기는 결국 대상자의 눈을 맞추는 공감 능력과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아닐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우리 시군구의 솔루션 인력풀 명단이 얼마나 탄탄하게 짜여 있는지 그 리스트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건 결국 현장에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깝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